6시. 파인크래프트에서 에르키 푸아로는 소시지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맛이 너무 강해서 푸아로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소시지는 맛있었다. 탁월한 솜씨였다. 그는 탁자 맞은편 커다란 갈색 찻주전자 너머에 앉아있는 맥케이 부인을 고마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에스페스 맥케이는 오빠인 스페스 총경과는 모든 면에서 다른 여자였다. 스펜스는 뚱뚱한 편이었지만 에스페스는 마른 체격이었다. 그녀의 날카롭고 여윈 얼굴은 세상을 예리한 잣대로 바라보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꼬챙이처럼 마른 몸을 가졌지만 둘은 확실히 닮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강하게 두드러진 턱선과 눈이 그랬다. 푸아로는 둘 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이 남매는 표현 방식이 제각각 달랐는데 그게 다였다. 스펜스는 올바른 관점으로 심사숙고한 뒤 신중하고 느리게 말하는 편이었다. 맥케이 부인은 마치 쥐를 덮치는 고양이처럼 불쑥 끼어들고 민첩했으며 재빨랐다. 조이스 레이노즈의 성격에 많은 것이 달려있어요. 그게 가장 혼란스러운 점입니다. 푸아로는 의문에 찬 눈길로 스펜스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난 여기 그리 오래 살지 않았으니 에스페스에게 물어보세요. 스펜스가 말했다. 푸아로는 알고 싶은 게 많다는 듯 눈썹을 축혀 올리며 탁자 맞은편을 바라보았다. 맥케이 부인은 여느 때처럼 재빠르게 반응했다. 그 아이는 거짓말쟁이였어요. 맥케이 부인이 말했다. 그 아이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뜻입니까? 에스페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믿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잘도 꾸며냈죠. 저는 그 아이 말을 믿은 적이 없어요. 그 아이는 자랑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꾸며댔나요? 그래요. 인도 얘기 들어보셨죠? 휴가나 방학 때 온 식구가 어디 갔었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인 적이 많답니다. 그 아이 아빠와 엄마였는지 삼촌과 숙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도에 갔다 왔는데 조이스가 방학을 마치고 와서 자기도 함께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해댔답니다. 정말 이야기를 잘도 꾸며대더군요. 마하라자니 호랑이 사냥이니 코끼리니 정말 솔깃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었답니다. 하지만 나는 솔직하게 말했죠. 조이스가 실제로 있었던 일보다 부풀려서 말한다는 걸요. 처음에는 그 애가 그냥 과장한 것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야기할 때마다 살을 붙여 호랑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호랑이와 코끼리들이 실제로 있음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난 그 전부터 그 아이가 엄청난 거짓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늘 관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바로 맞히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아이였죠. 실제로 가지도 않은 여행을 갔다 왔다며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해서 그 아이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스펜스가 말했다.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대부분이 그랬어요. 에스페스가 대꾸했다. 그렇다면 부인은 조이스 레이노즈가 살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럴 거예요. 맥케이 부인이 대답했다. 네 생각이 틀린 거일지도 몰라. 스펜스가 말했다. 그래요. 누구든 틀릴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양치기 소년과 비슷해요. 그 말을 너무 자주 써먹으면 정말 늑대가 나타나도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늑대가 소년을 잡아먹어버리죠. 맥케이 부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부인의 결론은? 조이스의 말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 애의 말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뭔가 봤을지도 모르죠. 그 애가 말한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 넌 그 점에 유의해야 돼, 에스페스. 조이스는 죽임을 당한 거야. 스펜스가 말했다. 그래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이고요. 그리고 정말 잘못 판단했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조이스를 아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조이스가 거짓말을 잘했다고 할 거예요. 그 아이가 간 곳은 다름 아닌 파티였고 그래서 들떠 있었어요.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맥케이 부인이 말했다. 부인 말대로 아이들은 조이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에스페스 맥케이는 의심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말대로 누군가 살해되는 광경을 본 걸까요? 푸아로는 오빠에게서 여동생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맥케이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려면 지난 3년 동안 이 마을에서 누군가 죽었어야 해요. 아, 그건 당연하지. 뻔하잖아. 노인네나 환자가 죽었거나 아니면 뺑소니 운전자가. 스펜스가 말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나 뜻밖의 죽음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에스페스가 주저하자 스펜스가 말했다. 여기 이름 몇 개를 적어봤습니다. 번거롭게 여기저기 묻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겁니다. 스펜스가 푸아로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희생자 명단인가요? 그것만큼 힘들었습니다.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두죠. 푸아로가 소리내어 읽었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 샬럿 벤필드, 제닛 화이트, 레슬리 페리어. 푸아로는 읽던 것을 멈추고 탁자 맞은편을 쳐다본 뒤 첫 번째 이름을 다시 읽었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부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맥케이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오페라로 들리는 단어를 덧붙였다. 오페라요? 푸아로는 난처한 듯 했다. 그는 오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어졌어요. 에스페스가 말했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요? 아니요, 그 오페라 아가씨요. 약에 뭔가를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 돈을 모두 물려받았죠? 아니면 그때는 돈을 모두 물려받았다고 생각한 건가요? 푸아로는 무슨 말인지 몰라 스펜스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런 외국인 아가씨들은 늘 그래요. 맥케이 부인이 말했다. 푸아로는 오페라라는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달았다. 오페어 걸 말이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그래요. 늙은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과 같이 살았는데 부인이 죽고 한두 주일 지난 뒤 그 오페어 걸도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남자랑 같이 떠난 게지. 스펜스가 말했다. 그래도 그 남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걸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항상 말들이 많잖아요. 보통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 뻔히 다 알죠. 에스페스가 말했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요? 푸아로가 물었다. 아니요. 부인은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의사한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희생자 명단에 부인은 올리지 않았습니까? 부인은 큰 부자였어요. 그녀의 죽음은 뜻밖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급작스럽기는 했어요. 퍼거슨 박사도 조금은 놀란 것 같았거든요.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의사들은 그런 일을 자주 겪지 않습니까?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은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환자였어요. 과로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부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했어요. 예를 하나 들면 부인은 정원을 열심히 가꾸었는데 그건 심장병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죠. 에스페스 맥케이가 이야기를 받았다. 부인이 여기 온 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였어요. 그 전에는 외국에 살았대요. 조카인 드레이크 씨와 드레이크 부인 곁에 살려고 쿼리 하우스를 샀죠. 빅토리아식 큰 저택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채석장이 딸려 있어서 그곳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인 마음에 들었죠. 부인은 수천 파운드를 들여 그 채석장을 침상원인지 먼지로 개조했어요. 위슬리 같은 데서 조경사를 데려와 침상원 설계를 맡겼죠. 참 꽤 볼만한 곳이랍니다. 한번 가서 봐야겠군요. 혹시 압니까? 괜찮은 생각이 떠오를지. 푸아로가 말했다. 네, 저라면 가보겠어요. 볼만해요. 부인이 부자였다고 하셨죠? 푸아로가 물었다. 대형 조선업을 하는 사람의 미망인이었어요. 돈으로 도배를 할 정도였죠.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급작스럽게 죽었어요. 자연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의사 말로는 신부전인지 뭔지라더군요. 스펜스가 말했다. 의혹이 단 한 점도 없었습니까? 스펜스가 고개를 저었다.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었군요. 노부인은 계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려가서도 안 되고 정원 일을 심하게 해서도 안 되니 조심해야 한다는 주의를 계속 들어왔겠죠. 하지만 평생 정원 가꾸기에 열심이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며 살아온 활동적인 여성이 그런 주의사항을 잘 지킬 리 없지요. 푸아로가 말했다. 맞는 말이에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은 채석장을 멋진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조경사가 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경사와 부인은 3, 4년 동안 정원 만드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부인은 문화보호협회에서 주최하는 정원 탐방 여행을 떠났다가 어떤 정원을 보게 되었죠. 내 생각에는 아일랜드 같았어요. 아무튼 그걸 염두에 두고 채석장을 멋들어지게 조성한 겁니다. 아, 그래요. 믿으려면 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자연사라는 거군요. 그 지역 의사가 그렇게 판정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의사가 그때 그 의사입니까? 우리가 조금 뒤에 만나게 될 의사 말입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그래요. 퍼거슨 박사 맞습니다. 60살쯤 되었는데 환자도 잘 보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부인은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살해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들자면 그 오페어 걸 때문이죠. 어째서요? 유언장을 위조한 게 틀림없으니까요. 그 아가씨 말고 누가 그랬겠어요?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건 또 뭡니까? 푸아로가 말했다. 노부인의 유언장을 둘러싸고 약간의 소동이 있었어요. 새로운 유언장이 나타났나요? 그게 뭐라더라? 유언 보충서라는 것 같았어요. 에스페스가 푸아로를 쳐다보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노부인은 이전에도 유언장을 여러 번 작성했어요. 모두 별 차이는 없었고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하인들에게도 조금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항상 대부분의 재산은 가까운 친척이나 조카 부부의 몫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스펜스가 말했다. 그런데 그 유언 보충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모든 재산을 오페어 걸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헌신적으로 보살펴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에스페스가 대답했다. 그 오페어 걸에 대해 좀 더 말해주세요. 유럽 중부 어느 나라 출신이었어요. 나라 이름이 길던데. 오페어 걸이 노부인과 얼마나 오래 함께 지냈나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계속 노부인이라고 하시는데 몇 살이었나요? 60대였어요. 그러니까 66살쯤? 그 정도면 그리 늙은 것도 아니었네요. 푸아로가 감정을 실어 말했다. 사람들 말로 노부인은 유언장을 여러 통 작성했대요. 오빠도 말했듯이 자선단체 한두 곳에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뒤에 자선단체를 바꿨고 오랫동안 함께 지낸 하인들에게 다른 유품을 남긴 적은 있어도 그게 다였어요. 대부분의 돈은 늘 조카 부부 그리고 노부인이 사망할 무렵에 죽은 또 다른 나이 많은 사촌에게 돌아갔죠.
조경사에게는 그가 원하는 한 계속 살 수 있도록 노부인이 지은 방갈로를 남겼어요. 그리고 채석장 정원을 유지관리해 사람들이 드나들며 볼 수 있도록 얼마의 수입을 남겼어요. 뭐 그런 식이었죠. 엘스페스가 말했다. 노부인의 친척들은 노부인이 부당한 압력을 받아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주장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변호사들은 위조 혐의를 재빨리 찾아냈죠. 그럴듯하게 위조하지는 못한 게 틀림없었어요. 단박에 발각되었으니 말이에요. 스펜스가 말했다. 그 오페어걸은 아주 쉽게 위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아가씨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을 대신해 정말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부인은 타이핑한 편지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일에 관한 게 아니면 손으로 직접 쓰되 최대한 내가 쓴 것처럼 하고 내 이름으로 서명하라고 늘 말했대요. 청소하던 민든 부인이 들었다더군요. 그런 식으로 주인의 필체를 흉내내 글을 쓰는데 익숙해진 오페어걸은 갑자기 그렇게 하면 위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벌어진 거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들은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라 곧 들키고 말았죠. 엘스페스가 말했다.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의 변호사들인가요? 네, 플러턴, 해리슨 앤드 리드베터 법률사무소라고 매드체스터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줄곧 노부인의 법률 업무를 맡았었죠. 어쨌든 거기에서 그 방면의 전문가들을 확보해 의문점들을 파고들었고 조사를 받은 오페어걸은 결국 어느 날 소지품의 절반은 그대로 둔 채 집을 나가버렸어요. 법률사무소에서는 오페어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제때 하기만 하면 영국을 벗어나는 것도 그리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유럽 대륙은 여건 없이 당일치기로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누군가와 말만 잘 되면 시끄러워지기 전에 상황이 정리될 수도 있고요. 그 아가씨는 아마 자기 나라로 돌아갔거나 이름을 바꿨거나 친구한테 갔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자연사했다고 생각했나요? 네, 그 점에는 어떤 의혹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의사가 의심을 품지 않을 일들이 예전에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이스라는 아이가 오페어걸이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에게 약을 준 일을 들어 알고 있었다든가 노부인이 이 약은 보통 때와 맛이 다른 걸 이라거나 이 약은 더 쓰네 라든가 맛이 이상하군 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던가 그런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네가 그걸 다 직접 들은 줄 알겠다, 엘스페스. 그건 모두 네 상상일 뿐이야. 스펜스가 말했다. 노부인이 언제 죽었나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그리고 집 안이었나요? 집 밖이었나요? 집에서였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였나요? 푸아로가 물었다. 아, 집에서 죽었어요. 어느 날 정원 일을 마치고 유난히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더랍니다.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야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노부인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지요. 푸아로는 작은 공책을 꺼냈다. 지면에는 이미 희생자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제목 아래에 푸아로는 1번 예상자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라고 적었다. 다음 면에는 스펜스가 알려준 다른 이름들을 적었다. 푸아로는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샬럿 벤필드? 스펜스가 곧바로 대답했다. 16살짜리 가게 점원이었습니다. 머리에 여러 군데 중상을 입었어요. 쿼리우드 근처 보도에서 발견되었지요. 남자 2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죠. 둘 다 그 아이와 종종 만나곤 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어요. 둘 다 경찰 신문을 받았나요? 푸아로가 물었다. 그랬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신문도 별로 받지 않았고요. 겁에 질린 상태였거든요. 거짓말이나 말도 안 되는 말도 몇 번 했고요. 살인자 같다는 인상을 풍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가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피터 고든이라는 청년은 21살이었고 실업자였어요. 한두 군데 직장을 다니기는 했지만 꾸준히 다닌 적은 없었어요. 게으른 청년이었고 꽤 잘생기기는 했습니다.
좀도둑질 같은 걸로 한두 번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폭력 전과는 없었고요. 범죄를 저지를 만한 젊은이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기는 했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요. 토머스 허드라는 청년이었어요. 20살이었고 말을 더듬었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신경이 예민한 편이었죠. 교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그저 아들만 애지중지하는 그런 여자였죠. 아들이 여자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능한 한 치마폭에 감싸서 키웠죠. 허드는 문방구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알려진 건 없지만 심리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죽은 소녀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했거든요. 질투심에 사로잡혀 죽였을 수도 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둘 다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허드는 어머니가 알리바이를 입증해줬죠. 하나님께 맹세코 그날 저녁 내내 아들이 자기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목대에 핏대를 세워 말했죠. 고든의 알리바이는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입증해줬어요. 믿을 만한 건 아니었지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였나요? 18개월 전이에요. 장소는요. 우들레이 커먼에서 멀지 않은 들판의 오솔길이었습니다. 1.2km쯤 떨어진 곳이죠. 엘스페스가 끼어들었다. 조이스의 집, 그러니까 레이노진의 근처인가요? 아니, 반대편이에요. 조이스가 목격했다는 살인은 아닌 것 같군요. 젊은 청년한테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고 있는 소녀를 봤다면 그 자리에서 그게 살인이라고 생각했겠죠. 1년이나 지난 뒤 그게 살인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죠. 푸아로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는 다음 이름을 말했다. 레슬리 페리어. 스펜스가 다시 설명했다. 28살이었고 매드체스터 마켓가에 있는 플러턴, 해리슨 앤드 리드베터 법률사무소 서기였어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을 담당했던 곳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군요. 그래요. 그곳이에요. 그래서 레슬리 페리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등을 찔려 죽었습니다. 그린 스완이라는 술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집주인 해리 그리핀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고 해요. 그 여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대단했죠. 조금 나이를 먹기는 했지만요. 레슬리 페리어보다 대 6살 더 많았는데 젊은 남자를 좋아했어요. 사용된 도구는요. 칼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레슬리는 해리 그리핀의 아내와 헤어진 뒤 다른 아가씨와 사귀었는데 특별히 알려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건의 용의자는 누구인가요? 집주인? 아니면 그 아내? 물론이에요. 둘 중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녀는 절반은 집시의 피를 가진 것 같았고 성격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슬리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 인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20대 초반에는 사고도 여러 번 치고 다른 곳에서 위증죄로 기소되기도 했어요. 위조죄도 있고요.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그를 위해 변호해줘서 단기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플러턴, 해리슨 앤드 리드베터 법률사무소에 취직했죠. 스펜스가 말했다. 그 뒤에 올바르게 살았나요? 딱히 드러난 건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그런 것 같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몇 가지 의문스러운 거래에 연루된 적이 있었어요. 소위 나쁜 놈이라고 할 만하긴 했지만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누구라도 있소. 질 나쁜 친구 한 명이 그를 찔렀을 수도 있어요. 불량배와 어울려 다니다가 그들을 저버리면 칼을 들고 찌르는 것도 예사거든요. 그 밖에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통장에 돈이 꽤 많았어요. 지불도 늘 현금으로 했고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의심스러운 점이죠. 플러턴, 해리슨 앤드 리드베터 법률사무소 공금을 도용한 건 아닐까요?
푸아로가 말했다.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금을 처리하고 확인하는 공인 계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경찰은 돈의 출처를 알아냈나요? 아니요. 이번에도 조이스가 목격한 살인은 아닌 것 같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제닛 화이트. 푸아로는 마지막 이름을 읽었다. 학교 사택에서 집으로 가는 좁은 지름길에서 목이 졸린 채 발견되었어요. 노라 엠브로즈라는 교사와 방 하나를 같이 쓰고 있었다더군요. 노라 엠브로즈 말에 따르면 제닛 화이트는 1년 전 헤어진 남자가 가끔 협박 편지를 보내는 통에 괴롭다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해요. 그 남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전혀 없어요. 노라 엠브로즈는 그 남자 이름이나 사는 곳도 몰랐고요. 이 사건이 더 마음에 드는군요. 푸아로는 제닛 화이트 이름에 진하고 굵은 표시를 했다. 무엇 때문이죠? 스펜스가 물었다. 조이스만한 나이의 소녀가 목격했을 법한 살인이거든요. 조이스는 자신이 아는, 어쩌면 자신을 가르쳤을지도 모르는 학교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녀를 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겠죠. 단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낯선 사람과 다투는 광경을 목격했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 이상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닛이 죽은 게 언제였나요? 2년 6개월쯤 전이에요. 역시 시기도 적당하군요. 당시 자신이 목격한 제니 화이트의 목을 감고 있던 남자가 알고 보니 단순히 목을 껴안은 게 아니라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잘하고 보니 그게 살인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 거죠. 푸아로가 그렇게 말하고 에스페스를 쳐다보았다. 제 추리에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푸아로 씨는 이 모든 일을 거꾸로 진행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여기 우드레이 커먼에서 발생한 지 사흘도 안 된 소녀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캐캐 묵은 사건의 범인을 찾으시려고요? 에스페스가 말했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2년 6개월 전부터 시작해 사흘 전까지 가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총경님은 생각해 보셨겠지만 우리는 그날 파티에 온 우드레이 커먼 사람들 중에 오래된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지금보다는 범위가 좁혀지겠죠. 당신의 가정이 옳다면요. 조이스는 파티 준비가 한창일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살인 동기라고 믿는 게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조이스가 살인을 목격했다고 주장했고 그날 오후에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그곳에 있었던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최대한 빨리 처치한 걸로 정리해봅시다. 스펜스가 말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추정하고는 있지만. 푸아로가 물었다.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했나요? 그럼요. 재차 확인해 보았는데 그것도 꽤 일이더군요. 여기 18명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별별 사람들이 온갖 물건들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채색 전구를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거울을 가져왔어요. 여벌 그릇도 가져왔고 플라스틱 양동이를 빌려오기도 했고요. 물건들을 갖고 와서 한두 마디 나누고는 가버렸어요. 남아서 도와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지나쳐 버리거나 그곳에 있었다는 걸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설령 현관에 양동이 하나를 갖다 놓고 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응접실에서 조이스가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알다시피 조이스는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했으니까요. 그런 사람까지 일일이 명단에 넣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확인한 겁니다. 한번 훑어보세요. 이름 옆에 간략하게 설명도 적어 놓았습니다. 스펜스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조이스가 살인을 목격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건 없었어요. 푸아로 씨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이상하기도 하고요.
푸아로가 말했다. 조이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스펜스가 말했다. 푸아로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퍼거슨 박사에게 가봐야겠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푸아로가 말했다. 그는 스펜스가 준 명단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퍼거슨 박사는 스코틀랜드 혈통의 무뚝뚝한 60대 노인이었다. 그는 축혀 올린 눈썹 아래 예리한 눈으로 푸아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저런, 이게 다 무슨 일이요? 앉으시오. 그 의자다리 조심하시고요. 바퀴가 헐거우니까.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다오. 그 여류 작가가 경찰들도 쩔쩔매 천부적인 탐정을 데려왔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군요. 그렇지 않소?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오랜 친구인 전직 총경 스펜스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동생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죠. 푸아로가 말했다. 스펜스. 좋은 사람이지요. 스펜스는 불독 같은 사람이지요. 선량하고 정직한 구식 경찰관. 부정이나 폭력은 통하지 않고 멍청하지도 않고요. 대쪽처럼 고든 건 물론이고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푸아로 씨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고 그는 푸아로 씨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소? 퍼거슨이 말했다. 스펜스와 레글런 경이 모두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박사님도 그러시리라 기대합니다. 달리 친절이라고 할 것도 없소. 사실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오. 파티가 열리는 중에 아이가 양동이 속에 머리를 쳐박고 익사했다던데 추잡한 짓이요. 요즘에는 아이 죽이는 것쯤 놀랄 일도 아니요. 지난 7년에서 10년 전부터 아이들이 살해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소. 너무나도 많았소. 구속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병원에는 병실이 없다고 하오. 그러니 말솜씨 좋고 옷도 잘 차려입고 생김새도 멀쩡한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희생양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요. 그리고 마음껏 즐기지. 그래도 대개 파티에서는 그러지 않소. 잡힐 위험이 너무 크니까. 하지만 참신한 정신병적 살인자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인 것 같소. 퍼거슨이 말했다. 누가 그 아이를 죽였는지 짚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소. 확실해야만 하니 말이요. 추측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푸아로가 대꾸했다. 누구든 추측할 수 있지요. 환자를 진찰할 때 나는 이 손님이 홍역인지 아니면 조개나 깃털 베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인지 추측해야 하오. 뭘 먹고 뭘 마셨는지, 잠은 어디서 잤는지, 어떤 아이들과 함께 있었는지 등을 알아내려고 이것저것 물어봐야 하지요. 홍역을 앓은 스미스 시네나 로빈슨 부인네 아이들과 함께 사람이 많은 버스를 탔는지 따위를 말이요. 그러고 나서 여러가지 가능성들에 대해 모호한 의견들을 내놓는데 그걸 소위 진단이라고 하지요. 그건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일이요. 그 아이를 아십니까? 물론이요. 그 아이는 내 환자였소. 이곳에는 의사가 나와 위럴 2명이요. 어쩌다 보니 내가 레이노진의 가족의 주치의가 되었지요. 조이스는 아주 건강한 아이였소. 아이들에게 흔한 병은 있었지만 별난 증상이나 문제는 없었소.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말이 많기는 했지만 말을 많이 하는 건 건강에 별다른 해가 되지 않소. 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담즙 과다병으로 불린 증상이 나타나곤 했소. 볼거리와 수두를 알았지만 다른 건 없었소. 그러나 박사님 말씀대로 그 아이는 어느 한 가지에 대해 말을 지나치게 많이 했죠.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요. 그 소문을 들었지. 코미디가 아니라 비극이라는 점 빼고는 버틀러가 본 것과 아주 비슷하더이다. 그런가요? 살인 동기나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렇소. 그건 인정하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소. 요즘은 정신병자들이 일반적인 답인 것 같소. 어쨌든 치안판사 법원에서는 늘 그런 것 같다는 거요.
그 아이의 죽음으로 득을 보는 사람은 없소. 그 아이를 미워한 사람도 없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그런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것 같소.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오. 바로 살인자의 마음속이지요. 그의 불안정한 마음이나 사악한 마음이나 삐뚤어진 마음 말이요. 뭐라고 불러도 좋소. 나는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어딘가에서 기물을 파손했거나 거울을 박살냈거나 위스키를 슬쩍 했거나 은을 훔쳤거나 노부인의 머리를 때린 젊은이를 잡아 정신감정을 위해 돌려보냄 이라는 말을 듣는데 이제 넌더리가 났소. 그게 무언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소. 정신감정을 위해 돌려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 경우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날 밤 파티에 왔던 사람들 중에 말이요. 그렇습니다. 살인자는 우선 그곳에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범인은 손님이나 도와주는 사람들 중 한 명이거나 아니면 아기를 품고 계획적으로 창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분명하오. 그 집 잠금장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겠지. 그곳에 미리 와서 둘러봤을 수도 있소. 아는 사람이나 내 아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드문 일은 아니지요. 매드체스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소. 6년인가 7년쯤 지나서야 밝혀졌는데 범인은 13살짜리 소년이었소.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던 그 소년은 9살짜리 아이를 죽인 뒤 훔친 차를 몰고 12km쯤 떨어진 관목숲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시체를 태우고 달아났소. 그러고는 21~22살이 될 때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다고 하오.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오. 그건 그 사람 말이고 계속 살인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일이요. 아마 그랬을 거요. 그는 살인을 즐겼으니 말이요. 그렇다고 그가 사람을 여럿 죽였거나 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다만 때때로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거지. 정신이 이상해졌을 때 살인을 저질렀을 거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하려는 거요. 어쨌든 그런 유의 사건이니까. 다행히 나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요.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요. 그 중에는 지각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레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조이스를 죽인 범인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고 분명히 정상적이며 외모도 멀쩡한 사람일 거요. 어느 누구도 그가 문제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거요. 붉고 탐스러운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는데 사과 속 바로 옆에서 보기에도 역겨운 벌레가 튀어나와 눈앞에서 머리를 흔들어댄 경험이 있소. 많은 인간들이 그와 비슷하오. 예전보다 지금 더 많아졌지요. 그래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살인자로 몰 수 없죠. 그래도 범인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인정하시는군요. 살인자 없이는 살인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탐정소설이라면 살인자 없는 살인도 가능할 거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여류 작가도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살인자가 거기 있었다는데 동의하오. 손님이나 도움이나 창문으로 들어온 누군가가 범인이요. 창문 잠금장치를 미리 알아두었다면 쉬운 일이었을 거요. 헬로윈 파티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재미있고 기발하다고 생각이 들었겠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말이요. 수많은 눈썹 아래로 반짝이는 두 눈이 푸아로를 바라보았다. 나도 거기 갔었소. 그냥 뭘 하는지 보려고 늦은 시간에 들렸다오. 퍼거슨 박사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그래요. 그게 문제지. 그렇지 않소. 신문 사회면 기사처럼 말이요. 참석자 중에 살인자가 있었다.